이 30개나 되는 피로연상 설거지를 다 하고 자거라. 게으름 피울 생각 말고 새아가 노릇이 뭔지 제대로 배우라고. 신혼 첫날 밤 시어머니는 제게 이토록 잔인한 명령을 던졌습니다. 남편은 곤히 잠든 사이 저는 말대꾸 한마디 없이 묵묵히 새벽 2시까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동이 트자마자 저는 모든 예물과 어머니가 쥐어주신 5천만 원짜리 통장을 챙겨 택시를 타고 작별 인사도 없이 시댁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로연 비용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들이닥쳤을 때 시댁 식구들은 자신들의 금광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허영심 강한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얼굴이 잿빛이 되었고 남편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이야기 채널의 애청자 여러분.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하늘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때로는 첫날 밤의 잔인함이 어두운 인생에서 우리를 구해줄 가장 큰 행운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귓가에서 터지는 폭죽 소리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화려하게만 머리 위로 분홍빛 종이 조각들이 어지럽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하객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된 기계적인 미소에 턱 관절이 뻐근했지만 저를 보는 시어머니의 눈초리는 숫돌에 간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는 계단에 서서 붉은색 고급 한복 옷고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시선은 제 얼굴이 아닌 마치 새로 산 물건을 감정하듯 제 몸에 걸친 폐물 하나하나를 샅샅이 훑고 있었습니다. 문득 어젯밤 친정어머니가 해주시던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집 가면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하는 거다. 부디 말과 행동을 조심하려무나. 어머니는 제 솔직한 성격이 시댁, 특히나 이 동네에서 위계질서가 엄격하기로 소문난 남편, 집안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걱정하셨던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오늘, 저는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요? 신랑 측 피로 연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고 시끄러운 음악 소리는 사람들 말소리마저 삼켜버렸습니다. 음식 냄새, 소주 냄새, 담배 냄새가 뒤섞여 숨막히는 공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제 남편이 된 민준 씨는 이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입구에서 낯선 하객들을 맞이하는 저를 내버려 둔 채 술잔을 들고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며 가장 큰 소리로 건배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시댁 고모의 시큼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저 맵시 좀 봐. 집에서 공주처럼 곱게만 자란 티가 나네. 여기 와서 단단히 가르쳐야겠어. 돌아보니 중년의 여성이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며 김 여사에게 소곤거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편을 들기는커녕 입꼬리를 비틀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두고 봐야지.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면 우리 집 법도를 따라야 하는 법이야. 10cm 높이의 하이힐을 신은 발이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조금 줄어든 틈을 타 잠시 의자에 앉아 쉬려 했습니다. 웨딩드레스는 무거웠고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엉덩이가 의자에 닿기 무섭게 김 여사가 유령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제 손에 묵직한 냄쟁반을 거칠게 쥐어주었습니다. 하객들에게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제게는 이를 악물고 속삭였습니다. 일어나서 어른들께 차라도 올려라. 어딜 건방지게 앉아 있어. 손님들이 보면 뭐라고 하시겠니? 저쪽 윗상에 계신 분들께 차 좀 따라드려. 저는 얼어붙은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쟁반을 들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민준 씨를 찾았습니다. 그는 근처에서 옛 친구들과 껄껄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제발 아내가 힘드니 잠시 쉬게 해달라고 한마디만 해달라는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민준 씨는 제 눈빛을 보았지만
다가와 쟁반을 받아주거나 어머니께 저를 쉬게 해달라고 말하는 대신 무심하게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기분 좋게 해드려. 별것도 아닌 일로 인상 쓰지 말고. 엄마 말씀은 잘 들어야지. 친척들 앞에서 내 체면 깎지 마. 민준 씨의 말은 무더운 여름날 제 얼굴에 끼얹어진 찬물 같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쓰디쓴 울분을 삼키며 소란스러운 인파 속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댁에서의 첫걸음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민준 씨가 무심코 던진 말은 한여름 대낮에 얼굴에 끼얹어진 얼음물처럼 설레던 제 심장을 차갑게 식혀버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막기 위해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쓰디쓴 울분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쟁반을 들고 시끄러운 인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귀를 찢을 듯한 음악 소리 속에서 무거운 첫걸음을 떼며 테이블마다 인사를 돌았습니다. 하객들에게 억지 미소를 지을 때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에 서툰 연극을 하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예물 교환 시간.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양가 혼주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래에 앉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은 축복이 아닌 신랑 신부가 얼마나 받았는지 예물이 두둑한지를 가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김 여사가 먼저 올라섰습니다. 짙은 붉은색 한복이 그녀를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녀는 붉은 벨벳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보기에도 얇디 얇은 1돈짜리 순금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마이크에 대고 낭낭하게 말했습니다. 가진 것은 적지만 마음만은 가득하단다. 중요한 것은 자식을 키워낸 부모의 마음이지. 두 아이가 열심히 살아 가문을 빛내주길 바란다. 그녀의 말은 그럴듯해서 아래에서는 박수갈채가 쏟아졌지만 저를 보는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여기 왔으니 분수를 알고 살라는 계산적인 경고 같았습니다. 다음은 제 부모님 차례였습니다. 평생을 시골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어머니는 오늘 고운 빛깔의 한복을 차려입으셨지만 멀리 시집가는 딸이 안쓰러워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패칠한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순금 목걸이와 푸른색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고 하객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제 손에 통장을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이크에 소리가 들어갈 정도로 똑똑히 속삭이셨습니다. 이건 네 앞으로 넣어둔 5천만 원이다. 엄마 아빠가 평생 모아 네 비상금으로 주는 거니 나중에 큰일이 있거나 아플 때 요긴하게 쓰려무나. 그 순간 저는 김 여사의 눈이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번쩍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제 목에 걸린 목걸이와 통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짙은 화장 위로 계산적인 속내가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민준 씨 바로 옆에 서 있었기에 그녀가 아들 귀에 속삭이는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거 당장 받아도 가 시집온 애가 큰돈 들고 있으면 못 써. 이따 피로연 끝나자마자 나한테 가져오라고 해. 민준 씨는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제 손에 들린 예물에 눈을 고정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손이 떨어지기 무섭게 김 여사는 재빨리 손을 뻗어 어머니 손에 들린 나무 상자를 가로채려 했습니다. 그녀는 너스레를 떨며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사부인, 제가 잠시 맡아줄게요. 오늘같이 정신없는 날에 애들이 이런 귀중품 들고 있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반지를 잔뜩 낀 김 여사의 손이 상자에 닿으려던 찰나
어머니는 능숙하게 손을 뒤로 빼셨습니다. 어머니는 몸을 돌려 제 손에 직접 상자를 쥐어주고는 마지막 힘을 실어주려는 듯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김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온화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부인, 하지만 이건 저희 부부가 하늘이 비상금으로 쓰라고 따로 주는 겁니다. 이제 23살, 가정을 꾸렸으니 제 자산은 스스로 관리할 줄 알아야지요. 저희는 제 딸을 믿습니다. 사부인께서 마음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한 김 여사는 허공에 뻗었던 손을 멋쩍게 거두었습니다. 입가의 미소는 어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옷고름을 고쳐매는 척하며 돌아섰지만 제게 똑똑히 들릴 정도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 시댁에서 뺏어 먹기라도 할까봐 저렇게 악착같이 구네. 촌스럽기는. 어디 얼마나 잘 지키나 보자. 그 말은 독을 묻힌 바늘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이 집에서 돈을 둘러싼 무자비한 전쟁이 시작될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피로연이 채 끝나기도 전에 들었던 시어머니의 앙심 품은 중얼거림은 독침처럼 제 가슴에 박혀 막연한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늘 밤 신혼의 단꿈은 없을 것이라는 예고편 같았습니다. 벽시계가 밤 10시를 가리켰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돌아갔고 집안은 끔찍할 정도로 어질러진 채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마당은 맥주 캔, 휴지, 음식물 쓰레기로 가득했고 남은 음식 냄새가 한여름 밤의 열기와 뒤섞여 숨 막히는 공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온몸이 녹초가 되었습니다. 하이힐 속에서 퉁퉁 부은 발은 감각조차 없었습니다. 어서 빨리 신혼방으로 올라가 이 무거운 드레스를 벗고 샤워를 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계단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등 뒤에서 김 여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저를 냉혹한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거기 서라. 어딜 가려고? 집안일이 산더미인데 방에 들어가서 쉴 생각이야. 돌아보니 김 여사는 시댁 고모들과 함께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진한 녹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치 판사가 죄수를 보듯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한 고모가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 거리가 있는 마당 쪽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것 좀 봐. 피로연 상서른 개에서 나온 그릇이 저기 다 쌓여있네. 이 집에 복이 많아서 새아가를 들였으니 어디 솜씨 좀 볼까. 아니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란 공주님일지. 김 여사는 저를 곁눈질로 쳐다보더니 여유롭게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들어가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서 저 설거지 싹 다 해놔라. 우리 집은 대대로 그릇을 밤새 더럽게 두는 법이 없다. 고양이나 개가 핥고 파리가 꼬이면 어쩌려고. 깨끗하게 씻어서 찬장에 정리해 놓고 자도록 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보며 더듬거리며 되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출장 뷔페를 부르셨으니 그쪽에서 다 정리해 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저 혼자 이걸 언제 다 씻어요? 그 말을 들은 김 여사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돈이 땅 파서 나오는 줄 아니? 음식 부르는 데만 해도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 뒤처리는 식구들이 해야 아끼지. 새아가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일머리도 익히고 버릇도 들여야지. 입만 열면 돈 타령이야. 낭비가 몸에 배면 못 써.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인 민준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내일 하자거나 같이 하자는 말이라도 해주길 바랐습니다. 그는 술기운에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함 소리에 그는 피곤하고 무감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내를 감싸거나 소매를 걷어붙이고 돕는 대신 그는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얼른 하고 와서 자. 그깟 설거지 좀 한다고 엄마한테 싫은 소리 듣게 해. 엄마 말씀 들어야지. 집안 시끄럽게 해서 남들 웃음거리 되지 말고 여자가 부엌이라는 건 당연하잖아. 민준 씨의 말은 마지막 남은 한 줌의 희망마저 앗아가는 날카로운 비수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도 울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며느리의 눈물은 가장 값싼 것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묵묵히 돌아서서 돌덩이를 매단 듯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흙먼지와 음식 냄새로 얼룩진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벗었습니다. 대신 낡은 꽃무늬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시댁이 제게 부여한 무급 가정부라는 자리에 가장 어울리는 복장이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자 밤이슬의 차가움과 축축한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희미한 백열등 불빛 아래 산더미 같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흙탕물 웅덩이에 비친 제 그림자는 처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눈앞의 광경의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친정에서는 귀한 딸로 자랐습니다. 23년 동안 어머니는 제가 설거지를 3개 이상 하게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늘 딸의 손은 책과 펜을 잡아야지 설거지물에 거칠어지게 둬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혼 첫날 밤, 저는 이토록 잔인한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지친 하루 끝에 쉴 권리마저 박탈당한 것입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어제 막 정성껏 관리받은 손톱을 기름때와 뼈 조각이 둥둥 떠다니는 차가운 물에 담갔습니다. 남은 음식의 비린내와 값싼 세제 냄새가 코를 찔러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고요한 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서글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허리를 숙이고 기름때 묻은 그릇들과 씨름하는 동안 거실에서는 민준 씨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온 식구가 남기고 간 혼돈 속에서 갓 결혼한 아내가 홀로 싸우고 있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뜨겁게 흘러내려 거품 가득한 흙탕물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저는 울면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고된 노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잘못 골랐다는 자책감 때문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무심할 뿐만 아니라 잔인할 정도로 나약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그의 코 고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남편, 비바람을 막아줄 든든한 어깨를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의 가부장적인 권위와 허영심에 봉사하는 노예의 삶에 발을 들인 것이었습니다. 제가 꿈꾸던 분홍빛 사랑은 오늘 밤 이 설거지통 안에서 익사했습니다. 시계가 새벽 이시를 가리켰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그릇이 찬장에 올라갔습니다. 30개의 상에서 나온 그릇들이 깨끗하게 씻겨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제 두 손은 화학세제에 너무 오래 담가져 쭈글쭈글해지고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손가락 끝은 감각이 없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바로 잠자리에 드는 대신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플래시를 켜서 깨끗한 그릇들과 제 퉁퉁 부은 손을 선명하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민준 씨, 그리고 모든 친척이 다 들어가 있는 민준이네 가족 단체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과 함께 짧지만 예의 바르면서도 날카로운 풍자가 담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새아가로서의 첫날 밤 임무 완수했습니다. 며느리 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메시지를 보내고 화면을 껐습니다. 정처 없는 발걸음으로 신혼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민준 씨가 팔다리를 활짝 벌리고 침대 전체를 차지한 채
곤히 잠든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불은 발길질에 엉망이 되어 있었고 제가 누울 작은 공간조차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선 채 남편이라 부르는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실망감이 바닥을 치고 무서울 정도의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코를 골며 자는 저 남자를 보니 제 안에 남아있던 한 줌의 사랑마저 방금 전 설거지 거품처럼 깨끗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몇 시간 동안 설거지 더미와 굴욕감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아무 걱정 없이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무심함, 그의 어머니의 계산적인 태도, 그 모든 것이 제가 소중히 여겼던 행복한 가정에 대한 환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신혼방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고 벽시계가 새벽 4시를 가리키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캄캄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바깥의 새벽 이슬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오늘 오후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재생되었습니다. 김 여사의 훑어보는 눈빛, 고모의 비꼬는 말, 민준 씨의 무심한 손짓, 그리고 설거지를 하라는 거만한 명령과 남편의 끔찍한 침묵까지 오후에 친정어머니가 주신 금목걸이와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김 여사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당장 받아도라고 했던 계산적인 말도 생각났습니다. 만약 제가 이곳에 남는다면 손이 부르트도록 설거지하는 밤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평생 모아주신 재산마저 저들에게 모두 빼앗길 것이라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 집에서 하녀처럼 달아 없어지며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고 목소리와 웃음마저 빼앗긴 채 살아가게 될까? 안 돼.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 내 청춘을 묻을 수는 없어. 부모님은 나를 귀하게 키우고 번듯하게 교육시키셨습니다. 남의 집 노예가 되라고 금지옥엽 키우신 게 아니었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고 두려웠지만 점점 더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이 굴욕을 받아들일 수 없어. 지금 당장 떠나야 해. 날이 밝기 전에 이 가족의 위선적인 가면이 다음 연극을 위해 깨어나기 전에 저는 소리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옷장을 열어 어제 친정에서 가져온 분홍색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시댁 물건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가 준 1돈짜리 금반지마저도 빼서 화장대 위에 두었습니다. 제 옷과 개인 소지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어머니가 주신 금목걸이와 5천만 원짜리 통장이 든 나무 상자를 챙겼습니다. 그것을 가슴에 꼭 껴안자 마치 부모님의 온기가 제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나의 자산이자 부모님의 피땀 어린 결과물입니다. 절대 저 탐욕스러운 자들의 손에 넘겨줄 수 없었습니다. 짐을 다 싼 후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화장대 위에 쪽지와 펜이 있었습니다. 몇 자 적어 해명하거나 원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써서 뭘 하지? 그들이 읽고 비웃게 하려고, 아니면 집 나간 버릇없는 며느리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단일 빌미를 주려고. 아니, 그들은 내게서 어떤 작별 인사나 해명도 들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나의 침묵과 실종이야말로 그들의 잔인함에 대한 가장 통렬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새하얀 종이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새벽 5시 30분, 밖은 아직 어둑했고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신혼방을 나와 결혼식의 흔적이 여전히 널려있는 거실을 조용히 지났습니다. 대문을 열자 쇠빗장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철대문을 나서서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시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콘크리트 바닥 위로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어두운 인생의 족쇄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마을 입구로 향했습니다. 24시간도 채 안 되어 내 행복에 대한 환상을 묻어버린 그 집을 향해서는 이른 새벽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쳐 몸이 움츠러들었지만 그 차가움은 텅 비어버린 내 마음의 냉기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웅크리고 서서 첫 차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은 아버지 뻘 되어 보이셨습니다.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퉁퉁 부은 눈에 급하게 입은 꽃무늬 잠옷 차림인 저를 보시더니 안쓰러움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을 하셨습니다. 무언가 물어보려 하시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갓 결혼한 신부가 왜 이 새벽에 집을 나서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 넉나간 표정을 보시더니 이내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기사님은 그저 묵묵히 제 무거운 캐리어를 트렁크에 실어주고 뒷좌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주저앉아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화면이 꺼지자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나마 절대적인 고요함이 방금 빠져나온 그 지옥과의 모든 연결을 끊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친정으로 향하는 20km의 길 위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고 싶었습니다. 택시는 익숙한 길을 달려 어젯밤의 악몽으로부터 저를 멀어지게 하고 제 인생의 가장 평온한 안식처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익숙한 초록색 철대문 너머로 부모님의 집이 보였습니다. 차가 멈추자 부모님은 마당을 쓸며 어제의 잔치 흔적을 치우고 계셨습니다. 차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드신 두 분은 결혼식 바로 다음 날 아침 캐리어를 끌고 대문 앞에 서 있는 딸의 모습을 보고는 그대로 얼어붙으셨습니다. 아버지 손에 들려있던 빗자루가 툭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황급히 달려오시며 걱정에 잠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니? 왜 이 시간에 캐리어를 끌고 온 거야? 민준이는 어디 있고? 무슨 일인지 엄마한테 말해봐.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어젯밤부터 억눌러 왔던 모든 서러움과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어머니 품에 안겨 목 놓아 울었습니다. 흐느낌 사이사이로 어젯밤에 끔찍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차가운 밤중에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시킨 일, 시댁 고모가 비아냥거린 일, 그리고 가장 가슴 아팠던 남편 민준 씨가 저를 외면하고 잠들어 버린 일까지. 이야기를 들을수록 아버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목에 핏대가 섰습니다. 아버지는 나무 탁자를 손으로 내려치셨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찻잔이 요란하게 덜컹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소리치셨습니다. 괘씸한 것들, 우리 딸을 뭘로 보고 하녀인 줄 아나. 신혼 첫날 밤부터 그렇게 고생을 시켜. 여기 있어라. 아무데도 가지마. 그런 몰인정한 시댁. 아빠는 필요 없다. 어머니는 큰 소리는 내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두 손을 잡으실 뿐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곱고 부드러웠던 결혼 반지를 끼기 위해 정성껏 관리했던 손. 지금은 화학 세제에 불어 붉게 부어오르고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로 생긴 굳은 살을 부드럽게 쓰다듬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뜨겁게 제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급히 약상자에서 연고를 가져와 발라주시며 아픈 목소리로 속삭이셨습니다. 세상에, 내 금지옥엽 같은 딸. 집에서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힐까 애지중지했는데 시집가서 단 하루 만에 이게 무슨 고생이니. 어머니의 말씀과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은 상처 입은 제 마음에 스며들어 아픔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를 나눈 가족의 정이라는 것을. 저편의 가식적인 허울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부모님의 위로를 받고 약을 바르니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안전하다는 느낌이 저를 감쌌습니다. 벽시계가 오전 8시를 가리켰습니다. 이 시간이면 분명 김 여사 댁은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려낼 며느리가 보이지 않아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내어 휴대폰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폭포수처럼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휴대폰이 탁자 위에서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목록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라는 이름이 번갈아 깜빡이며 곧 닥쳐올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연한 눈빛으로 화면을 응시하며 첫 번째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나무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이 맹렬하게 울리며 미끄러질 듯 했습니다. 마치 전화기 너머의 분노가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위협적으로 깜빡였습니다. 조용한 친정집 아침, 요란한 벨소리가 유난히 귀에 거슬렸습니다. 부모님은 수저를 내려놓고 마치 시한폭탄을 보듯 숨을 죽인 채 휴대폰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결심을 굳힌 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던 시댁의 생활 패턴에 따르면 아침 8시는 온 가족이 모여 아침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분명 지금쯤 새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상을 기다리다 사람이 보이질 않으니 저렇게 길길이 날뛰는 것이겠지요. 저는 침착하게 스피커폰 버튼을 눌러 부모님도 그 사부인의 옥 같은 목소리를 똑똑히 들으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대기도 전에 김 여사의 쩌렁쩌렁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찢고 터져 나왔습니다. 너 지금 어디서 뭘 하길래 아직도 아침밥 차릴 생각을 안 해? 이 집 식구들 다 굶어 죽는 꼴 보고 싶어? 시집 온 지 하루 만에 해가 중천에 뜨도록 퍼질러자? 이 집안이 우습니? 너 같은 게으르고 무식한 며느리를 들인 내가 복도 없지. 당장 부엌으로 내려와. 김 여사의 고함에 어머니는 충격으로 얼굴이 하얘지셨고 아버지는 분노로 미간을 찌푸리며 주먹을 꽉 쥐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어젯밤에 겁먹은 새색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셔 목소리를 가다듬고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한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깊은 비아냥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어젯밤에 저 혼자 마당에서 피로연상 30개 설거지를 새벽 2시까지 했더니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오늘 아침엔 일찍 일어날 수가 없었네요, 어머님. 이 말을 들으면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경멸과 거만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어쭈, 그깟 일 좀 했다고 시어미한테 생색내는 거니? 여자라면 누구나 다 하는 일이야. 설거지 좀 했다고 앓는 소리 할 거면 세상에 무슨 쓸모가 있겠어. 꾀부릴 생각 말고 당장 내려와서 온 식구 먹을 아침이나 차려. 내 시아버지랑 민준이 배고파서 쓰러지겠다. 빨리빨리 움직여. 이 말을 듣자 아버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서려 하셨지만 저는 눈짓으로 막았습니다. 부모님을 보자 그분들의 눈에는 절대적인 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김 여사에게 또박또박 못을 박듯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도 떨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님. 아무래도 오늘은 제가 어머님 댁 아침 식사를 차려드리러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친정집에서 편안하게 아침 먹고 있거든요. 어젯밤 설거지는 어머님 말씀대로 아주 깨끗하게 해서 마당에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더럽게 뒀을까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전화기 넘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약 3초간의 침묵.
저는 지금 김 여사가 얼마나 경악해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눈이 뒤집혔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경보음처럼 날카로운 비명이 침묵을 깼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감히 시집 온 지 하루 만에 친정으로 도망가? 내가 이 집안 얼굴에 똥칠을 하려고 작정했어. 동네 사람들 비웃음거리가 되게 만들 셈이냐고. 이 발칙한 것, 당장 돌아오지 못해. 저는 그녀가 더 이상 저를 모욕하는 말을 내뱉게 두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욕설이 뚝 끊기고 거실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휴대폰을 내려놓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첫 번째 반항이자 불합리한 인내의 시간을 끝내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전화기 저편, 시댁의 대혼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차가운 신호음은 김 여사의 자존심을 후려치는 따귀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지고 목에 핏대가 섰습니다. 소파에 휴대폰을 내동댕이 치며 막 달리기를 마친 사람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전화기 2편. 제 친정집에서는 아버지가 통쾌하다는 듯 껄껄 웃으며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잘했다, 내 딸. 그래야지. 하지만 가부장적인 질서로 가득 찬 저 집에서는 이제 막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 집안의 공기는 극도로 긴장되고 삭막했습니다. 부엌은 썰렁했고 그녀가 상상했던 아침 식사는 커녕 따뜻한 차 한 잔도 없었습니다. 저의 부재는 늘 대접받는 데 익숙했던 그 가족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김 여사는 며느리에게 한 방 먹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쿵쿵거리며 계단을 올라가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는 민준 씨의 신혼방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아들의 몸에서 화려한 자수가 놓인 이불을 거칠게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민준 씨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일어나, 당장 일어나.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퍼질러 자고 있어. 내 마누라가 친정으로 도망갔다고. 감히 내 어미한테 대들기까지 했어. 이 한심한 놈아, 알고나 있냐? 민준 씨는 멍한 표정으로 어젯밤의 술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부스스한 머리를 한 채 되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하늘이가 어딜 가? 왜 친정에 갔는데? 거실에서는 어제 저를 공주님이라 비아냥댔던 고모가 다리를 꼬고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봐요, 형님.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잖아요. 딱 보니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고. 시집 온 지 하루 만에 집을 나가. 시댁을 뭘로 보는 거야. 저런 건 초장에 휘어잡지 않으면 나중에 온 식구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는다고요. 민준 씨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침대 머리맡에 휴대폰을 집어들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통화 연결음과 무서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의 침묵은 민준 씨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김 여사의 분노에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녀는 거실을 서성거리며 끊임없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골목 밖으로 새어나가자 이웃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는데 오늘 아침 새색 씨는 온데간데 없고 집안이 난장판이 된 것을 보고는 수군거렸습니다. 김 여사의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그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가족단체 채팅방에서 온 수많은 메시지 알림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짜증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빛이
붉은색에서 창백하게 그리고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제가 새벽 2시에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였다가 깨끗하게 정리된 그릇들 옆에 퉁퉁 붓고 물집이 잡힌 제 손. 임무 완수라는 메시지는 모든 진실을 드러내는 통렬한 고발장이었습니다. 채팅방에서는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아니, 형님, 어떻게 새아가한테 그 많은 설거지를 밤중에 혼자 시켜요? 애가 너무 안 됐네라고 했고, 다른 사람은 더 직설적으로 잔칫집은 사람 써서 치우는 거지. 누가 신혼 첫날 밤에 며느리를 저렇게 부려먹어요. 너무하네. 집안 망신 다 시키네라고 했습니다. 친척들의 비난은 김 여사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가 평생 공들여 쌓아온 체면이라는 허울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는 사실의 창피함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김 여사는 휴대폰을 탁자에 내동댕이 치고 구석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는 민준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앙심과 계산이 가득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너 당장 그 집에 가서 네 마누라 머리채라도 잡아서 끌고 와.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넣어야 해. 가서 그 집 부모한테도 똑똑히 말해. 이 집은 저런 버릇없는 며느리 필요 없다고. 그리고 내 말 잘 들어. 만약에 끝까지 안 오겠다고 버티면 어제 받은 예물 전부 다 내놓으라고 해. 우리 지금 피로연 비용 때문에 빚더미에 앉았어. 그거라도 받아서 빚 갚아야지. 감히 우리 집 돈을 들고 튀게 둘 순 없지. 빨리 가. 어머니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투덜거리며 오토바이 열쇠를 집어들고 쏜살같이 달려나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제가 그저 공주병에 걸려 투정을 부리는 것이고 조금만 달래주면 돌아올 것이라는 착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어떻게 혼내서 엄마와 자신의 체면을 세울지 계산하며 운전했습니다. 20분도 채 되지 않아 민준 씨의 오토바이 소리가 저희 집 대문 앞에서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오토바이를 거칠게 세우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예의 바르게 문을 두드리지도 않은 채 살기등등한 얼굴로 마당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태연하게 차를 마시고 있고 부모님이 근엄한 표정으로 옆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도 사위로서의 최소한의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거만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늘씨,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멀쩡히 잘 있다가 갑자기 캐리어 싸서 친정에 오는 게 말이 돼? 당신 때문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힌 거 알아? 당장 짐 챙겨서 돌아가. 엄마 지금 단단히 화나셨어. 가서 싹싹 빌고 조용히 끝내. 나 두말하게 만들지 마. 저는 여전히 가만히 앉아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그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저의 무시는 민준 씨를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그가 제 팔을 잡아 끌려고 다가서는 순간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평생을 점잖게 살아오신 아버지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렸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둥처럼 위엄이 있었습니다. 멈추게. 자네 지금 우리 집에 와서 무슨 무례한 태도인가? 인사도 없고 예의도 없고 여기가 어디 자네 안방인 줄 아나? 내 딸이 친정에 잠시 온 게 뭐 그리 잘못이라고 이 난리인가? 아버지에게 한 방 먹은 민준 씨는 순간 주춤하며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이내 억지를 부렸습니다. 아버님 비켜주세요. 제 아내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출가회인이면 시댁에 있어야지. 이렇게 제멋대로 집을 나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가 집에서 밥도 못 드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경멸 어린 헛웃음을 치시며 민준 씨가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자네 아내인가? 아니면 자네 집 무급하녀인가?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군. 그럼 어젯밤 자네 아내가 차가운 마당에서 혼자 30개상의 설거지와 씨름하고 있을 때 자네는 어디 있었나? 따뜻한 침대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겠지. 자네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기나 하나. 저 아이 손 좀 보게. 다 부르트고 물집이 잡혔어.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아낄 줄은 모르고 제 어미가 아내를 학대하는 걸 보고만 있었으니 자네가 남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민준 씨는 붕대로 감긴 제 손을 힐끗 보더니 순간 당황했지만 허영심과 계산적인 속내가 모든 양심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는 장인어른의 논리적인 반박에 말문이 막히자 다급한 나머지 자신의 집안의 저열한 본성을 스스로 폭로하는 어리석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이 정 안 보내주시겠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돌아오지 않을 거면 어제 받은 예물은 당장 돌려주세요. 저희 집 지금 피로연 빚 갚아야 해서 급합니다. 그걸 저희가 들고 가게 둘 수는 없죠. 금목걸이랑 통장 내놓으세요. 그럼 어디든 가든지 말든지 하세요. 민준 씨의 파렴치한 요구에 거실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한때 사랑했고 평생을 함께할 거라 믿었던 남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역겨움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계산적인 말투는 마지막 남은 정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번듯한 겉모습 뒤에는 엄마 치마폭에 숨은 비열한 기생충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위의 뻔뻔함에 말을 잃고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나 민준 씨와 마주 섰습니다. 옆에 있던 가방을 열어 어제 김 여사가 주었던 얇은 1돈짜리 금반지가 든 붉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또박또박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똑똑히 들어요. 당신 집에서 준 예물은 이 1돈짜리 반지가 전부예요. 여기 지금 당장 돌려줄게요. 하지만 저 순금 목걸이와 5천만 원짜리 통장은 우리 부모님의 피땀이 서린 시집가기 전 제게 따로 주신 제 재산이에요. 내 이름으로 된 내 소유물인데 당신 집안과 무슨 상관이라고 감히 달라는 말을 입에 담죠. 갑작스러운 제 반격에 민준 씨는 당황해서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어머니에게 배운 궤변으로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재산은 공동명의라고. 지금 어머니가 빚더미에 앉았는데 며느리로서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질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챙길 수가 있어.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쓰라리고 경멸적인 웃음이었습니다. 책임? 며느리로서 30개 상의 설거지를 손이 부르트도록 한 책임은 어젯밤에 다했어요. 하지만 당신 어머니의 허영심과 텅 빈 과시욕을 채우기 위한 빚을 갚을 책임은 없어요. 그 빚은 당신들 몫이지 왜 우리 집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말을 마친 저는 김 여사의 금반지를 민준 씨 앞 탁자 위로 세게 던졌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는 이 짧고 비극적인 결혼의 종말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문을 가리키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이 반지나 가지고 돌아가세요. 이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당신 집 며느리가 아니고 다시는 그 집에 발들일 일도 없을 겁니다. 내게서 단 1원도 뜯어낼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민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등에 파란 힘줄이 돋을 정도로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저와 제 부모님을 처참하게 실패한 패배자의 원망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등을 돌리기 전 마지막 협박을 내뱉었습니다. 좋아, 아주 잘났어. 후회하지나 마. 그 돈을 네가 쉽게 꿀꺽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엄마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직접 오셔서
부모님이랑 단판을 지으실 거라고. 그때도 네 집안이 동네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 민준 씨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그의 오토바이 소리는 위협적인 말을 남긴 채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폭풍은 저쪽의 장군이 출전할 때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아니나 다를까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무더운 오후의 공기가 숨 막힐 듯 무겁게 변했습니다. 택시 한 대가 저희 집 대문 앞에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살기등등한 얼굴의 김 여사가 내렸습니다. 그 뒤로는 시댁 고모와 방금 쫓겨났다가 엄마를 따라 졸졸 따라온 민준 씨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싸우러 온 사람들처럼 살기 가득한 얼굴로 마당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부모님은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앉지도 않고 허리에 손을 얹은 채 집 한가운데 섰습니다. 어제 입었던 붉은색 한복은 지금 보니 눈에 거슬릴 정도로 촌스러웠습니다. 그녀는 턱을 치켜들고 고압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조용한 집안의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사돈어른들 어디 계세요? 나오셔서 당신들 금지옥엽 같은 딸이 우리 집을 어떻게 뒤집어 놨는지 좀 보시죠. 애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시집 온 지 하루 만에 집을 나가요. 버릇없고 무례하기 짝이 없게 시댁을 우습게 아는 거죠. 고모도 끼어들었습니다. 거봐요. 내가 말했잖아요.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애가 버릇이 없다고. 시집간 딸은 그 집 귀신이라는데 조금만 뭐라 하면 친정으로 도망가니 정말 철딱서니가 없어요. 양가 얼굴에 먹칠하는 짓이라고요. 아버지가 나서려 했지만 어머니가 눈짓으로 말리셨습니다. 평생을 온화하게 살아오신 어머니였지만 자신의 교육 방식과 가장 사랑하는 딸을 모욕하는 말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습니다. 김 여사는 저희가 침묵하자 기세등등해져서 더욱 악랄한 말로 쏘아붙였습니다. 혹시 우리 아들은 방패막이 삼고 밖에 딴 놈이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집안일은 할 줄 모르고 꾀만 부리고 꼬박꼬박 말대꾸나 하는 걸 보니 도덕적으로도 뻔하겠지. 당신들 딸 단속이나 잘하세요. 괜히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어머니는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시더니 벌떡 일어나 김 여사와 마주 섰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렸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만하시죠. 진깃. 그만하시죠. 내 딸, 내가 압니다. 착하고 효심 깊어서 동네 사람들 칭찬이 자자한 아이입니다. 당신 집에 가서 신혼 첫날 밤부터 착취당하고 학대당해서 도망쳐 나온 것뿐이에요. 남한테 함부로 덮어 씌우지 마세요. 나이 드셨으면 그에 맞게 행동하세요. 도덕적인 훈계로 저희를 제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김 여사는 위선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탐욕스러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소리치며 민준 씨에게 일어서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말 돌리지 마세요. 이제 와서 잘잘못 따질 필요 없고 하늘이는 우리 집 며느리입니다. 혼인신고까지 마쳤으니 재산은 내가 관리해야 마땅해요. 어제 받은 예물, 그 금목걸이랑 5천만 원짜리 통장 어디 있어요? 당장 다 내놓으세요. 우리 지금 피로연 빚 갚아야 합니다. 내가 맡아서 빚 갚고 나중에 너희들 사업자금으로 쓰게 잘 보관해 줄 테니 감히 시댁 재산을 친정으로 빼돌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어머니는 헛웃음을 치셨습니다. 경멸 어린 눈빛으로 탐욕스러운 사부인을 쳐다보았습니다. 아, 그래서였군요. 며느리를 드린 게 아니라 당신 허영심 때문에
생긴 빚을 갚아줄 현금 인출기를 드린 거였군요. 내 딸은 당신의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내 딸에게 준 예물이고 내 딸 이름으로 된 통장입니다. 누구도 손댈 수 없어요. 전곡을 찔린 김 여사는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탐욕은 극도의 악의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반지를 잔뜩 낀 손가락으로 제 얼굴을 삿대질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저를 궁지로 몰아넣을 가장 악독한 수를 썼습니다. 좋아. 이렇게 막 나가시겠다?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이거지. 그럼 이 못된 시어미를 원망하지 마. 만약 당장 돈을 내놓지 않으면 내일 당장 동네방네 소문낼 거야. 네가 결혼 전에 순결을 잃었다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쫓겨났다고. 그때도 네가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는지. 내 부모가 동네 사람들 볼 낯이 있을지. 어디 한번 보자. 김 여사의 파렴치하고 악랄한 모함에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저 악독한 여자에게 달려들려 하셨지만 저는 재빨리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폭력을 쓰는 것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에게는 주먹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를 영원히 침묵하게 만들 수 있는 무기. 저는 침착하게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볍게 화면을 쓸어 TV 선반 위에 놓인 블루투스 스피커와 연결했습니다. 긴장감 넘치던 거실의 공기가 연결음과 함께 순간 정지했습니다. 김 여사와 민준 씨는 제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준 씨를 쳐다본 뒤 오늘 아침 바로 이 방에서 녹음했던 그의 목소리를 재생했습니다. 민준 씨의 거만하고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방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재산은 공동 명의라고. 지금 어머니가 빚더미에 앉았는데 며느리로서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질 생각은 안 하고. 민준 씨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 여사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고모 역시 찍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이 정안 보내주시겠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돌아오지 않을 거면 어제 받은 예물은 당장 돌려주세요. 저희 집 지금 피로연 빚 갚아야 해서 급합니다. 금목걸이랑 통장 내놓으세요. 그럼 어디든 가든지 말든지 하세요.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김 여사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진실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계획된 함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허영심을 채워줄 빚 갚는 기계를 원했던 것입니다. 김 여사는 파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모는 슬그머니 눈치를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녹음을 끄고 똑바로 서서 양가 가족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모두 똑똑히 들으셨죠? 이것이 바로 당신들 가족의 비열한 음모를 증명하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 녹음 파일을 여러 개 복사해 두었습니다. 만약 제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단 한마디라도 더 하신다면 이 파일을 당신네 온 친척에게 보내고 동네 방송으로 틀고 SNS에 공개해서 온 세상이 당신들 모자의 진짜 얼굴을 알게 할 겁니다. 그때 가서 누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될지 어디 한번 봅시다. 김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키며 더듬거렸습니다. 너, 감히. 분노와 수치심,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오자 그녀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눈이 뒤집히더니 소파 위로 쓰러져 팔다리를 경련했습니다. 민준 씨는 경악하며 어머니를 부축하고 절규했습니다. 엄마, 네가 우리 엄마를 죽였어. 엄마 잘못되면 너 가만 안 둬. 김 여사가 쓰러지자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절규했고 고모는 허둥지둥 약을 찾았지만 저는 팔짱을 낀 채 그 서툰 연극을 차갑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성격을 잘 알았습니다. 분리할 때마다 쓰러지는 것은 그녀의 단골 수법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당황하셨지만 그녀의 호흡이 규칙적이고 얼굴이 분노로 붉을 뿐 창백하지 않은 것을 보고는 그것이 가식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잠시 후 김 여사는 천천히 눈을 뜨며 신음했지만 여전히 소파에 누워 아들인 민준 씨가 효자 노릇을 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민준 씨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핏발선 눈으로 저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만족해? 우리 엄마를 죽음으로 몰아넣어야 속이 시원해? 내가 널 사랑해서 아내로 맞이한 게 후회스럽다. 우리 엄마 잘못되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저는 민준 씨를 더 이상 어떤 감정도 없이 그저 한심하고 눈먼 남자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속일 작정이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도 무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TV 선반으로 다가가 오후에 미리 출력해둔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탁자 위 방금 돌려준 금반지 옆에 놓았습니다. 연극은 그만해요. 민준 씨, 어머님은 아주 건강하시니까 그렇게 소리치며 남 탓할 시간에 이 서류에 서명이나 하세요. 우리 여기서 끝내요. 하루라도 빨리 서로를 놓아주는 게 제가 새 인생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민준 씨는 이혼 서류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단호하고 준비되어 있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놀라움은 이내 극도의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비웃으며 상처 입은 가부장적인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이혼? 나를 버리는 게 그렇게 쉬울 줄 알아? 잘 생각해봐. 어제 결혼하고 오늘 이혼하자니 돌싱 딱지 붙으면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이 동네에서 이혼한 여자를 누가 거들떠보기나 할 것 같아. 평생 부모님 등골 빼먹으면서 살 작정이야? 얌전히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고 돈 내놓으면 용서하고 다시 받아줄 생각은 해볼게. 저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가볍지만 경멸이 가득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대꾸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은 마세요. 시대가 어느 땐데 아직도 그런 말로 날 협박하려 들어요. 당신네 집 하녀로 사느니 차라리 이혼녀 딱지가 100배는 더 영광스럽고 행복하겠네요. 당신처럼 게으르고 탐욕스러운 가족들 뒷바라지 않으니 차라리 혼자 자유롭게 살면서 우리 부모님 봉양하는 게 훨씬 나아요.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돈도 있고 날 사랑해주는 가족도 있어요. 다시 그 지옥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요. 서명해요. 제 말은 민준 씨의 허황된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이혼 서류를 움켜쥐고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뿌렸습니다. 증오로 가득 찬 방 안에 하얀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민준 씨는 이를 갈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서명 안 해, 절대 안 해. 나 버리고 다른 놈한테 가려고 꿈깨. 이혼 안 해줄 거야. 평생 내 아내라는 이름으로 묶어둘 거야. 괴롭히고 들볶고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만들어주겠어. 이 게임 아직 안 끝났어. 이혼 서류를 찢는 민준 씨의 행동은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의 마지막 발악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그저 종이를 찢고 법의 이름으로 저를 꿰싸매면 제 인생을 자신들이 만든 지옥에 가둘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회의 여론이라는 법보다 수천 배는 더 무서운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굳이 제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찍었던 산더미 같은 설거지 사진과 빚을 갚기 위해 결혼했다고
당당히 말하던 민준 씨의 녹음 파일은 동네 사람들의 입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혼 첫날 밤 며느리 설거지 사건과 빚 갚으려 장가간 아들 이야기는 김 여사가 사는 동네의 최대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론의 힘은 무서웠습니다. 그것은 김 여사가 평생 공들여 쌓아온 점잖은 집안이라는 허울을 단번에 벗겨버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김 여사의 집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경멸의 눈초리를 보냈고 시장 상인들은 그 집 식구들만 보면 보란듯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대단한 집안인 줄 알았더니 며느리를 빚 갚는 하녀로 들였대. 남자 망신 다 시키네. 평생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던 김 여사는 이제 창피해서 문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 틀어박혀 알아누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김 여사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들이 소문을 듣고 돈을 떼일까봐 집으로 몰려와 빚 독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치는 통에 한때는 번듯했던 그 집은 늘 문이 굳게 닫힌 초상집처럼 변했습니다. 민준 씨는 직장에서 동료들의 이상한 눈초리와 등 뒤에서 들려오는 비웃음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사회적 압박과 빚더미를 견디지 못한 그는 그 어리석은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3일째 되던 날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협박이나 돈 요구가 아닌 체념과 패배감이 묻어나는 민준 씨의 짧은 문자였습니다. 협의 이혼에 동의할게. 제발 사람들한테 그만하라고 좀 해줘. 엄마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고 채권자들 때문에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어. 내가 졌어. 저는 문자를 읽고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아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토록 중시했던 허영심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짧지만 끔찍했던 악몽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자유의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정의는 잔인한 복수가 아닌 진실과 자존감으로 실현되었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며 저는 기지개를 켜고 자유의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더 이상 신혼 첫날 밤의 기름 냄새도 구질구질했던 시댁의 탐욕스러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머리 위 하늘은 희망처럼 푸르렀고 어깨 위로 쏟아지는 햇살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그 폭풍이 지나가고 6개월 후 저는 부모님이 주신 5천만 원으로 시내 중심가의 작은 플라워 카페를 열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꿈꿔왔지만 민준 씨가 결혼하면 집안일에나 신경 쓰라며 반대했던 꿈이었습니다. 이제 저의 하루는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아닌 향기로운 꽃과 은은한 허브티 향으로 시작됩니다. 가게는 번창했고 저는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친한 친구가 가게에 들러 옛 전장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친구는 통쾌하다는 듯 민준 씨네가 최근 빚을 갚기 위해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을 금매로 팔았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김 여사는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무리하게 빚을 내어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고 제 예물로 그 빚을 메울 생각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예물과 함께 사라지자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땅을 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민준 씨는 요즘 매일 술에 취해 지내고 김 여사는 재산을 잃은 충격과 창피함에 병석에 누워 꼼짝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마음은 고요한 호수 같았습니다. 통쾌하지도
그렇다고 동정심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탐욕과 잔인함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 세상의 이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가게에 들르셨습니다. 아버지는 간판을 바로잡아 주시고 어머니는 따뜻한 도시락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눈빛을 보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만약 부모님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그 집 구석에서 밤마다 눈물 짓는 하녀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스스로에게 차 한 잔을 따라주며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겁에 질려 눈이 퉁퉁 부었던 새색시는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감과 당당함이 넘치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마당에서의 끔찍했던 신혼 첫날 밤에 조용히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잔인함이 제게 정신 차리라며 찬물을 끼얹어 주었고, 그 썩은 종양을 즉시 잘라낼 용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여성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왕관이 떨어지도록 고개를 숙이지 말고 누구도 당신의 존엄성을 짓밟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손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제 손으로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은은한 허브티 향이 공간을 채우며 폭풍은 이제 이 평화로운 꽃집 문 너머로 완전히 사라졌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여성 여러분, 인내는 미덕이지만 잘못된 곳에서의 인내는 청춘을 죽이는 독약일 뿐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짓밟는 사람에게서는 돌아설 수 있을 만큼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하세요. 행복은 때로 당당하게 고개 들고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 바로 그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하늘이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숫자 1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숫자 1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